안녕하세요. 박승찬 교수의 중세여행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걷는 길. 저는 진행을 맡은 이세라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중고생 때나 이럴 때 이사를 다녔던 기억 혹시 나시나요? 여러 사정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을 따라서 익숙했던 공간 또 익숙했던 친구들을 떠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본 경험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아버지 직장 때문에 여러 곳을 좀 이사를 다닌 기억이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왜 내가 이사 가야 되는 거야? 싫어. 이런 감정이 굉장히 앞섰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쭉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오랜 시간 정든 곳을 뒤로 하고 길을 떠나야 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또 다다른 이 낯선 공간에서 우리는 또 새롭게 변화하기도 하고 성장을 하기도 하죠.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역시 새 도시로 또 다른 국가로 정든 곳을 뒤로하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갔던, 과감하게 떠나갔던 그런 길을 걸어갔는데요. 태어났던 이탈리아의 로카세카 성에서 수도원으로 또 나폴리, 파리 대학으로 나아가면서 학문을 성장시켰습니다. 오늘 여정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낯선 도시 쾰른에 도착하게 됩니다. 과연 성인은 이 도시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이 기대와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시죠. 박승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입니다. 네, 이 여정의 지도 사제이십니다. 이정 신부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 가톨릭대학교에서 철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 신부입니다. 네. 박 교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철학자의 도읍이죠. 파리에서 중세대학의 설립, 배경, 그리고 파리대학 대학생 토마스의 스승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파리의 아름다운 이 노트르담 대성당, 생트 샤펠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소개를 해주셨죠. 네, 그리고 도미니코 수도원이 어디에서 위치했었는지 생자크 수도원의 위치와 그곳에서 학문이 꽃피울 수 있었던 환경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고 이 실제 풍경들을 보면서 걸어가니까 참 유익한 그런 여정이었는데 이번 여정에서는 우리의 토마스가 스승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를 따라서 쾰른으로 간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쾰른으로 길을 떠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당시 도미니코 수도에는 독일의 교육기관을 설립합니다. 수도에 세운 일반 학원이라고 하는데요. 스투디움 게네랄레라고 해서요. 대학과 같은 수준의 보편적인 인문학을 가르치는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이었습니다. 도미니코의 장상은 이 학교의 책임자로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를 임명했습니다. 게다가 보편 박사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고향이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인이었고요. 알베르투스는 자신과 함께 독일의 일반 학원에서 연구하고 교육하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인원을 선발했는데 파리 생자크 수도원에서 4년을 함께 공부했던 토마스도 그 소수의 인원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 선발된 인원 중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이가 제일 어렸고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생전에 마그누스라는 존칭이 붙은 위대한 알베르투스를 따라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쾰른을 따라가고자 원했었는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토마스가 이 동행하는 그룹에 선발되었다는 것은 스승 알베르투스가 토마스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최연소로 또 이 선발이 됐다고 하니까 역시 대학자로서의 면모가 돋보입니다. 네. 사실 오늘날에도 이제 교수님들은 연구 작업을 같이 할 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신중을 네. 기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그 학생의 어떤 지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성실성 그리고 또 인성 등을 정말 꼼꼼하게 살피고 계시죠. 저는 이제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도 토마스를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엄격한 기준 아래 선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제 대스승과 그리고 엄격한 기준을 거쳐 선발된 이 제자들이 이 새로운 교육기관을 세울 도시인 이
쾰른은 어떤 도시인가요? 네. 쾰른, 독일어로 쾰른은 영어로 콜론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콜로니아, 즉 식민지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도시 이름이 거기서 유래될 정도라는 뜻이니까 매우 유서 깊은 도시고요. 이미 기원전 38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건설된 독일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방문했던 13세기에는 무역이라든지 순례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다양한 시민조합, 길드라고 들어보셨죠? 이 시민조합들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아주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뭐 말씀만 들어보면은 이게 상업의 네, 중심지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보통 이런 큰 도시에는 대성당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쾰른에도 그런 대성당이 있었나요? 네. 이미 대성당이 있었고요. 스승 알베르투스와 토마스 일행이 도착하던 1248년은 쾰른이 있었던 옛 대성당을 허물고 새로운 고딕 양식의 대성당을 건설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라인강은 유럽의 중북부 지역을 흐르는 큰 강인데요. 내부에서 라인강을 통해서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라인강 변에 위치한 쾰른은 상업과 수공업이 매우 발달된 곳이었고요. 게다가 12세기 중반에 아주 중요한 성유물까지 보유하게 되면서 순례지로서도 쾰른이 유명해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유물까지 보유를 하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네, 쾰른의 대주교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재상이었던 다스젤의 라이날드라고 하는 주교님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 붉은 수염을 지니고 있는 이 황제가 이탈리아 북부, 특히 밀라노 지역을 평정할 때 동행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 황제가 밀라노 지역의 군대를 상대해서 승리하면서 동행해 주었던 라이날드 대주교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네. 그때 라이날드 대주교는 거룩한 삼왕의 성유물을 황제로부터 선물로 받아와가지고 1164년에 밀라노로부터 아주 장엄한 행렬과 함께 쾰른으로 그 삼왕의 유물을 모셔오게 됩니다. 거룩한 삼왕 그러면 혹시 느낌이 드시나요? 누구신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망? 네. 신부님은 왠지 자신만만한 표정이 굉장히 자신만만한 웃음으로 네. 저를 다소롭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디 그러면 한번 좀 대답 좀 해줘 보세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네. 때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신 그 동방박사 3명. 네, 아주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요. 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아온 3명의 네. 우리 동방 박사들을 독일 지역에서는 3명의 왕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쾰른 교구는 이 3왕 또는 3명의 동방 박사의 성유물을 위해서 1190년부터 1125년까지 거의 35년 동안 3왕의 성유물함이라는 것을 제작했습니다. 네. 아름답게 꾸며진 중세 시대를 대표하는 금세공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잠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전체를 오. 금으로 네. 감싸 안아가고 있고 그 안에 12사도와 중요한 왕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아름다운 이러한 금세공품을 만들어냈고요. 이 사망의 유물함은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금세공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성유물함을 품었던 또 다른 유물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쾰른의 옛 대성당은 로마,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와 함께 중세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오. 근데 교수님, 지난번에 우리가 그 생트 샤펠 성당 이야기를 해주실 때도 그랬고, 국왕이 나서서 이 유물을 수집하고, 그거를 또 보관하기 위해서 성당을 또 아름답게 건축하기도 하고, 뭐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이렇게 유물을 찾아서 자신의 도시에 전시를 하고, 이러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뭔가 중요한 그런 사업이었나요? 국왕의 뭔가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하게 예측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네. 사실은 요즘에도 관광산업이 한 나라의 경제에 크게 기여하듯이 중세에도 순례자들이 한 도시에 들린다는 것은 그 도시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순례객들이 감탄할 정도의 대성당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 전체의 자존심을 올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K-팝 등이 등장했을 때 국민 전체의 자존심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쾰른의 대성당은 당시 고딕 건축 기술의 완성으로 칭송받고 있었던 프랑스 파리 북부의 아미엥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모델로 해서 건축하기 시작했고요. 프랑스 파리로부터 고딕 건축들이 쫙 유럽 전체로 번창해 나가고 있는 그 중심에 바로 쾰른 대성당이 위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파의 중심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쾰른 대성당의 동쪽 지역이 있는데요. 그걸 성가대설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들이 모두 동원된 보물이었습니다. 이 동쪽 제대는 특히 토마스 에이스승 알베르투스 막누스가 1277년에 축성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 성유물이 보관된 동쪽 성가대석은 1322년에 완성되었는데요. 제가 쾰른 대성당을 방문했던 2022년에는 축성 7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쾰른 대성당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수백 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1880년에 가서야 완성되게 됩니다. 당시 이 최고의 건축술이 동원됐다는 이 쾰른 대성당,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쾰른 대성당을 좀 둘러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독일 여행 중에 마침 이 쾰른 대성당을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 쾰른 중앙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대성당이 보입니다. 네. 네. 이 대성당은요, 첨탑의 높이가 157.4m, 네. 길이는 144.58m. 네. 그리고 연 면적이 8,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네. 네. 이 외관의 특징은 그 오래된 성당 특유의 그 검정색을 이제 띠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보고 있으면 저절로 차분하고 어떤 경건해지는 네. 느낌을 그때 저절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검정색을 띠고 있는 게 옛 증기기관차의 매연, 그리고 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폭격에 그을려서 이 성당 외부색이 그렇게 좀 검정색으로 많이 변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한 이 쾰른 대성당은 이 쾰른 대교구의 이제 주교자 성당이에요. 그래서 또한 독일의 그 고딕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인정받아서 1996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의미 있었던 곳은 쾰른 대성당에서 한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성 안드레아 이제 성당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이 안드레아 성당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시죠, 알베르투스 막뉴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쾰른 대성당이랑은 또 다른 성당인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는. 정말 쾰른 대성당 바로 앞에 네.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좀 아담해서 그렇게 눈에 띄지는 잘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성당에 방문하고 알베르투스 막뉴스 무덤에 가서 개인적으로 좀 청한 게 있었어요. 뭐죠? 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한창 그 토마스 아퀴나스를 사상을 중심으로 네. 박사 논문을 네, 박사 논문을. 박사 논문을 그 어렵다는 한참 박사 논문을. 네, 한참 쓰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침 토마스 성인의 스승인 알베르투스 성인께 이렇게 청했었어요. 네, 이렇게 당신의 제자인 토마스 성인의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네. 성인을 이제 키워주신 것처럼 좀
당신 제자에게 좀 얘기를 좀 잘해주셔서 그 재능을 네, 저에게도 조금 예, 나눠주시기를 예, 간절히 또 청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또 나아가서는 제가 또 네. 박사 논문을 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그런 기회와 장소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박사 논문이 뭐라고 우리 신부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청하게 했을까. 네, 네. 지금 그 과거를 회상하는데도 정말 표정과 손이 겸손해지면서 신부님이 그때의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박사 논문의 지도 교수님이 대체 누구셨습니까? 네,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저희 박승창 교수님이십니다. 네. 저도 네. 처음 듣는 일화네요. 이런 비화가 있었군요. 얼마나 이게 어려웠으면 참 공감이 좀 이렇게 됩니다. 예. 뭐 성인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지도한 또 스승이 알베르투스니까 그분의 무덤에 가서 이렇게 네. 청을 간절하게 또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결국 신부님의 박사 논문은 뭐 잘 통과가 됐겠죠? 네. 네. 네, 정말 그렇게 간절히 청한 덕분에 네, 성인들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네, 잘 통과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신부님, 네. 그 기도를 이제 성인분이 이렇게 교수님께 전달해 네. 주시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예. 철학자의 도움이 파리와는 또 다른 상업으로 또 순례지로 발전을 하고 있던 이 대도시 쾰른. 우리의 토마스는 최연소로 뽑혀서 이곳으로 스승과 함께 가게 됐는데 도시가 이렇게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파리 시절과 비슷한 수준의 공부를 계속 이어갔겠죠? 네. 네, 그렇지만 학생 중에 뽑히고 선발되어서 쾰른으로 가게 된 것이었고요. 네. 스승 알베르투스의 강의와 연구를 보조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으로 따지자면 대학원생 이상의 교육을 그곳에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알베르투스 magnu스가 설립했던 일반 학원은 나중에 쾰른 대학이 됩니다. 쾰른 대학의 공식적인 설립일은 1388년도이지만 쾰른 대학은 자신들의 뿌리가 1248년 알베르투스 magnu스가 세운 일반 학원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학생 수가 4만 5천 명이 넘는 쾰른 대학교의 본관 앞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적인 모습의 알베르투스 magnu스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알베르투스 magnu스 대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 새 학기가 시작할 때나 특히 카니발 기간이 있는데 쾰른에서는 유명한데 짓궂은 대학생들이 우리 알베르투스 magnu스 선생님한테 모자도 씌워드리고 그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주 알베르투스 magnu스의 동상이 큰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네. 더더군다나 쾰른의 도미니코의 수도원은 지난번 파리의 생자크 수도원처럼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스승 알베르투스뿐만이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네. 이 쾰른에서 이 토마스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제 공부를 할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토마스 성인에게는 이 쾰른이 다른 의미로도 굉장히 뜻깊은 곳입니다. 네, 1250년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곳의 도미니코 수도원에서 사제품을 받기 때문이죠. 네, 아직 이른 나이에 서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학문과 생활과 처신에 큰 진전을 보여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른 나이에 그러면 서품을 받으셨던 거잖아요. 한 26, 7이 됐을까요? 네. 이 새 사제, 새로운 신부님이 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성무, 강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셔야 되니까 공부는 아무리 대학자시라고 해도 조금 쉬어가지 않으셨을까요, 교수님? 네, 그렇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제품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물론 하나님께 더 나아갔고 그러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더욱이 신앙의 빛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근원을 향한 하느님으로 향하는 지적인 탐구와 학문의 길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자성어에 낭중지추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이 옷을 뚫고 나오듯이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숨어 있어도 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알려진다, 뭐 이런 뜻인데 어린 시절부터 이 토마스 성인은 워낙 이 학문적인 달란트가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니까 뭐 한 올 A, A뿔, 뭐 알베르투스 제자 중에서 또 뭐 수석을 하고 뭐 또 이런 그 식상한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까, 교수님? 네. 사실 중세에는 A+나 B+ 같은 학점을 매기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분명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성적이 아주 뛰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극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뛰어난 학문적인 성취가 드러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토마스 성인의 여정을 쭉 따라오다가 이분이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게 교수님이 항상 삶을 설명해 주실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사건이 많으신 거예요?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빨리 네. 듣고 싶어요, 그 사건. 스승 알베르투스가 신플라톤주의자 위 디오니시우스의 아레오파기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신명론이라고 하느님의 명칭에 관한 책을 강독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토마스가 제자 중에 제일 어렸다 그랬잖아요. 네. 당연히 선배에 있었던 선배들이 그 내용들을 어린 토마스에게 가르쳐주겠다라고 나섰던 것입니다. 좋은 마음에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선배가 그만 설명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모양이에요. 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형 나는 내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라면서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스승님이 말씀하신 것을 줄줄줄줄 그대로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는 멀쑥해지고 했는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도서관에서 제가 봤는데요. 이런 내용도 나오면서 선배가 마치지 못한 설명을 완벽하게 끝내버렸습니다. 네. 선배가 오히려 놀래서 그 다음부터는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야 지난번 강의 들은 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봤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형 절대로 이 얘기하면 안 돼요?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모두 다 가르쳐줬다라고 합니다. 선배들을. 눈치가 좀 없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이 정도면 그거를 또 다 안다고 그거 말씀하고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이것만 해도 듭니다. 대단한데 또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네. 토마스는 당시에는 이러한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어떤 메모를 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양피지를 잘라낸 주변의 조각들은 비교적 쌌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조금 여유 있는 학생들은 그 조각을 싼 값에 사서 거기에 메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예습을 위해서 책을 읽고 나서 깨알 같은 요즘의 커닝 페이퍼처럼 메모를 다 해놓았는데 중요한 내용을 메모했던 양피지 조각을 그만 도서관에다 떨구고 말았습니다. 한 친구가 그것을 집어서 보았더니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으냐 하면 스승 알베르투스가 이 강의 준비를 하다가 여기다 떨구셨던 모양이구나. 한 번도 못 들어본 내용이니까 쭉 가서 스승님께 스승님 혹시 이 메모를 떨구셨나요? 하고 양피지 조각을 드렸더니 이 메모를 받아든 알베르투스는 그 내용에 깜짝 놀라고 말게 됩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다음에 강의할 내용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베르투스는 그 양피지 조각을 쓴 학생이 누구였는지 매우 궁금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게 그 주인공이 토마스 아퀴나스였다는 게 어떻게 밝혀지게 되죠? 자기가 나야라고 말했을 리는 없고요. 네. 그 양피지 글씨를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악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제가 악필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씨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그림, 의미 없는 뭔가 상형 문자 같기도 하고 뭐죠? 이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리테라 일레기빌리스, 읽을 수 없는 문자라고 불리는 대단한 악필이었고요. 이 악필에 대한 특성 때문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성인은 이 메모를 쓴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실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저런 허점이라도 좀 있어야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에서 이 일화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는데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천재는 악필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쵸. 예. 아마도 이 토마스 성인은 워낙 명석하시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이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적인 생각들이 동시에 떠올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정말 이제 하나라도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네. 이제 종이에다가 빠르게 기록을 하셔야만 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필이라는 얘기도 들으셨을 것 네.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악필이 토마스 성인의 이제 약점이시라면 네. 저는 좀 그 약점을 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생각의 속도를 손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저럴 것이다. 그렇죠. 아니, 너무 애정이 너무 깊은 거 아니에요? 네. 너무 편파적인 것 같은데 좀. 네. 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악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쾰른에서 체험했던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친필 메모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쾰른에서 가지고 있었던 도미니코의 수사들이 지녔던 필사본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19세기 초에 프랑스 혁명군이 쾰른에 점령했을 때 이게 무슨 가치를 지니는지 모르고 전부 다 갖다가 양피즈를 팔아버리는 일이 아이고.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수사들이 몇 권 숨겨놓았던 책이 20세기 후반대에 다시 발견되기 시작했고요. 그중에서 한 연구자가 그 책들 안에서 메모를 발견했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악필인 그 친필 메모를 발견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럼 그 악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 스승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토마스, 이런 자신의 제자에게 더 큰 일들을 맡겼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스승 알베르투스는 그다음부터 토마스 아퀴나스를 특별하게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고요. 그 재능과 성실함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토마스를 곁에 두고 조교로 삼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메모와 같은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조교로 있을 때 강의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책의 밑에 쪽에다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었고요. 네. 거의 정말로 저도 읽기 힘들 정도로 악필로 토마스 아퀴나스께서 써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지금 저게 라틴어란 네. 말씀이시죠? 예, 전체 라틴어로 다 쓰여져 네. 있습니다. 아니, 근데 조교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게 약간 어떤 영광처럼 이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요즘은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민망하지만, 이렇게 교수님에게 인정받고, 옆에서 조교가 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나 가문의 영광이야. 막 이런 문화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상처받은 눈빛 교수님. 네. 네. 요즘은 이렇게 젊은 분들은요, 이렇게 이런 학문적인 기회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취업 공부, 취업에 성공하고, 개인 시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신부님? 네. 물론 뭐 그런 시선도 있지만요. 네. 하지만 이제 진리와 관련된 이제 학문의 길을 네. 이제 걷는 이들에게 네. 있어서 이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모습을 비롯해서 정말 삶의 여러 모습들을 네.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는 데는 정말 그 스승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한 단서 역할을 네. 이렇게 또 하곤 합니다. 나아가서 정말 그 훌륭한 스승의 곁에 머물면서 그 스승님의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면은 정말 그 학생 자신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조언들도 훨씬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네. 제 생각에 이제 토마스 성인도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곁에 머무시면서 정말 새로운 학문을 대하는 스승의 어떤 그 열린 자세를 많이 닮으셔서 토마스 성인도 그렇게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많이 남기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교만 한 게 없다. 그렇죠. 네. 네. 지도 교수님 앞에서 할 만한 대답이 네. 모범적인 대답이 이렇게 조금 좀 위안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좋은 스승의 뛰어난 제자 선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하느님의 섭리라고 하면은 섭리일 것 같은데요. 대학원 수업에는요, 그 강의뿐만이 아니라 발표, 토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토론이나 발표 시간에 토마스 학생은 어떤 모습을 좀 보였을까요? 네, 사실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대학 교과 과정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 토론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토론할 내용을 미리 제시한 다음에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었었는데요. 네. 미리 선발된 대학원생이 청중으로부터 많은 반론들을 받고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가 교수가 제시했던 순서에 따라서 쭉 설명하게 돼 있었습니다. 첫째 날의 주인공은 그래서 대학원생이었고요. 둘째 날에 가서야 교수님은 찬성과 반대의 모든 논거를 들은 다음에 문제 전체에 대해서 교수가 아주 엄격하고 권위 있게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요.
발표자로 되었던 대학원생이었던 토마스는 최선을 다해서 토론을 준비했고요. 토론 첫날 반론에 답변하면서 단순히 반대의 논리를 펼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반대자가 용어를 잘못하거나 하면서 모든 모순을 지적해 주면서 교정까지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제가 아까 이 토마스 성인이 눈치가 조금 없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약간 확신으로 좀 굳어지고 있어요. 네. 교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교수님이 지금 토론 수업에 함께하고 계신데, 어쨌든 자신의 주장을 굉장히 끝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펼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태도는 아주 겸손했지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데는 아주 단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 알베르투스는 토론을 잠시 중단시키면서 제자 토마스한테 자네 오늘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전까지 모든 질문에 잘 대답하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맨 처음엔 당황했지만 오늘 저는 발표를 맡은 대학원생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죠. 스승 알베르투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왜 교수처럼 답변하는가? 라고 제자를 꾸짖게 됩니다. 네. 스승은 아마 제자 토마스가 발표자의 역할을 넘어서 최종적인 교수의 결정문에 가까울 정도로 결정적인 답을 하니까 오히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될까 봐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토마스처럼 그렇게 뛰어난 제자를 무척이나 아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자 토마스에 대한 스승 알베르투스의 어떤 이제 사랑이 기록돼 있는 내용도 혹시 있을까요? 신부님, 왜 교수님께 사랑을 갈구하는 눈빛으로 일화를 좀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스승 알베르투스께서는 아까 우리가 옛날에 토마스의 이콘을 본 적도 있었는데요. 몸집이 크고 말이 적었기 때문에 선배 형들은 토마스를 종종 벙어리 황소라고 놀렸습니다. 네. 몸집이 크고 말이 적었기 때문에 네. 동료 대학원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네들은 토마스를 벙어리 황소라고 불렀지만 그가 앞으로 가르치게 될 때 그 울음소리는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이다라고 예언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와, 정말 그 제자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애정,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스승의 말입니다. 어쨌든 이 스승은 제자의 잠재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스승이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제자인 천사다운 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유례가 없는 아름다운 그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과 이 신부님을 제외하고 유례가 없는 아름다운 사제간의 모습입니다. 네, 사실 스승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이렇게 이제 학문적 재능이 뛰어난 애제자 토마스가 이 다른 이들에게도 지식을 잘 전하는 역할을 하도록 굉장히 잘 이끌어주기도 하셨죠. 네. 예언처럼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1252년 도미니코의 수도의 총장이 알베르투스한테 파리에서 강의를 하면서 신학 박사 학위를 준비할 우수한 강사를 한 명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스승 알베르투스는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가장 뛰어났던 토마스를 이 자리에 추천했고요. 그런데 당시 신학 교과서라는 것이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명제집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강독하는 것부터 박사학위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그 규정 연령이 29세였습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폴리 대학도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2살이나 어린 27세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부족하네요. 나이도. 네. 토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이 이른데도 불구하고 27세에 추천을 해서 교수 후보생으로 가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즐거워하면서 감사하지를 않고 오히려 저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스승 옆에서 저 훨씬 더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까지 드리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한 자리를 주는 상황인 건데 저라면은 좀 가볼 것 같거든요. 근데 역시 성인이시라 그런지 욕심이 없어 보여요. 아니면 스승 곁을 떠나기 싫었던 그런 마음인 걸까요? 네, 물론입니다. 존경하던 스승 곁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것이고요. 스승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재속 사제, 교수들의 반대라든지 수도의 총장님께서도 의문을 품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를 강사 후보로 강력하게 추천하셨습니다. 그의 학문적인 능력이나 생활과 천품들을 통해서 반대자들을 모두 설득하신 것이죠. 저는 이제
박수창 교수님께 이제 12년 동안 네. 예, 이제 가르침을 이제 받았습니다. 네. 예, 그 후에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하고요. 예, 현재는 이제 신학생들에게 예,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교단에 서기에는 혹시 부족하지는 않은가라는 어떤 두려움도 네, 사실 없지는 않았는데요. 예, 사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더 많이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토마스의 스승인 알베르투스 막뉴스도 이 점을 무척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스승의 추천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학문의 길에서 또 가르치는 역할도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더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뛰어나고 성실한 사람은 좀 옆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뭐 내 대신 조금 뭔가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뭐 편하게 일이나 뭐 연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스승 알베르투스의 제자 사랑 때문에 이렇게 또 제자를 떠나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제자를 추천하는 이런 마음. 정말 훌륭한 스승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토마스가 가르치게 될 때 벙어리 황소의 울음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예언처럼 곧장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승의 뒷바라지도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승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교단에 세우려고 노력을 하셨는데요. 이 스승과 제자에게는 그렇다면 어떤 남다른 좀 소명의식이 있었던 걸까요? 네, 스승 알베르투스는 도미니코의 파리 생자크 수도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과 형이상학에 대한 저서들을 강의했습니다. 당시 교황청 직속대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책들에 대한 강의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알베르투스 막누스는 만일에 이 책들을 강의하지 않거나 교회의 중요 학자들이 알지 못한다면 시대적인 학문의 흐름에서 뒤처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학문의 흐름을 잠깐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새롭게 재발견되었고 활발하게 연구되었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보수적 아우구스누스 주의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강의 금지령을 주도했던 분이었는데요. 이들은 낯선 그리스도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성적 사고의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보면서 그리스도교와는 일치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발견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네. 전통을 따르고 있었던 아우구스누스 주의자들, 특히 프란치스코 학파가 이곳에 속했습니다. 이들에게 속했습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대체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그렇게 위험 요인이 된다는 거였을까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강의 금지령이 되었을 때 우리 이신부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만일에 세계가 영원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은 믿고 있었는데 만일에 세계가 영원하다면 창조론과 부딪히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은 진료라는 것은 항상 존재했었고 물, 불, 공기, 흙과 같은 이런 원소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미 하느님 이전에 하느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께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진료와 형상과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다라고 설명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단일지성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료 형상론에 따르면 형상은 진료를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즉 인간이 죽게 되는 순간에는 영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니고 있는 지성만은 어디로 가는지 꼭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아랍의 철학자들이 어디까지 밀고 나갔냐 하면 인간의 지성들이 세상을 인간이 죽게 되는 순간 우주에 있는 지성으로 다 되돌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식으로 설명한 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단일지성론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일지성론. 교수님,
지금 저의 눈에 초점이 풀리고 있습니다. 좀 느껴지시죠? 네. 이제 두 분의 도움이 굉장히 지대한 그런 이제 위기 상황이 왔어요. 네,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신부님. 네, 단일지성론까지 나왔습니다. 네, 제가 단일지성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이 논리에 따르면은 이 그리스도교의 최후 심판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관한 교리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그 당시 중세 대학의 여러 교수님들과 주교님들이 깨닫게 됐던 것이죠. 네. 근데 뭐 한편에서는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더라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도 있지 않았을까요, 교수님? 예리하신데요. 정말 보수적 아우구스누스주의자들과는 정반대되는 흐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단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대학의 구조를 배울 때 인문학부 위에 상위학부 3가지,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중에서도 이 극단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은 인문학부에 젊은 교수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신학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철학만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존경심이 극에 도달하게 되어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아랍 철학자 중에 아베로에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베로에스는 그 어려운 내용,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만 나오면 벌써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이 어려운 내용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해설을 3번이나 쓰신 분입니다. 짧게, 중간, 아주 대작으로 쓰신 네. 분이기 때문에 이 아베로에스 주의를 따랐던 사람은 아베로에스는 아리스토텔레스야말로 지혜의 화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너무나 숭앙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부르고요. 또는 아베로에스를 추종했다고 해서 라틴 아베로에스주의라고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무조건 믿고 진리라고 따랐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안에서도 틀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서 독자적인 연구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폐단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더더군다나 아베로스 같은 경우에는 신학과 철학의 관계에서 철학을 훨씬 더 우위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철학자만이 비유의 껍질을 벗겨내고 나서 진짜로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철학자뿐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계속 따르는 사람들이 득세하게 된다면 신학이 그만 철학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위험성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든 이렇게 극단적이라는 말이 좀 앞에 붙으니까 약간 거부감이 좀 드는데 이런 극단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뭐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신부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극단적인 이 사상의 이해를 현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인류는 인간의 이성에 따라야만 된다라거나 뭐 과학이 세상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혹은 또 이제 종교는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세를 지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에는 여전히 뭐 가난한 이들 그리고 전쟁과 폭력 그리고 팬데믹 등 다른 모습의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있죠. 이런 걸 보면은 인간과 세상의 여러 가지 불행들이 완전히 다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또 여전히 인간의 존재에 관한 물음이나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만한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대한 이런 극단적인 자세가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실의 문제도 신앙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양극단이 아니라 보다 온건하고 보다 좀 중도적인 입장은 없었나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네. 그런 흐름이 바로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흐름은 교황권의 주도하에 특히 도미니코회 소속의 학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매우 박식하고 개방적인 사상가였던 도미니코의 수사 알베르투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 아랍 해석가들의 참된 가치를 깨달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만일에 그 안에 올바른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그 안에서 틀린 내용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또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었고요. 그래서 그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과 학문적인 방법론을 신학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충돌을 일으킬 때마다 해석자들의 입장을 수정하거나 때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자체도 교정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해야만 한다라면서 열심히 그 부분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아퀴나스의 종합 작업은 단순한 절충해서 이거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의견도 좋고 이 의견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사상의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서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형시키는 놀라운 작업을 해주셨던 것이죠. 네. 지금까지의 말씀을 쭉 이제 듣다 보면은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대하는 세 가지 입장이 있었다라고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척하거나 수용하거나 아니면 뭐 적극적인 종합 또 변형까지 이런 온건주의적 입장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지금 얼른 퇴근하고 싶어졌어요. 머리가 막 터지려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 신부님 이거를 조금 이제 더 쉽게 이렇게 요점만 추려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네. 바로 다 네. 이해하셨다면 뭐 철학 영재니까 아마 대학원 진학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처음 접할 때는 너무 사변적인 이야기라서 다음 시간부터 제가 구체적인 예들을 네.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틀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믿어왔던 내용도 이성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해하시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신학교에서도 성 토마스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여러 교황님들께서도 토마스 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성인의 탄생 800주년과 시성을 기념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년을 선포하기도 하셨죠. 네. 네, 이렇게 이제 혁신적인 뭐 사상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내놓으면요. 분명히 이제 기존의 생각을 수호하려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뭐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점점 더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졌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 토마스는 나중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논쟁에 휘말리기도 하셨는데요. 사실은 가장 훌륭한 동료이자 학자 중에 한 분이 프란치스코의 보나벤투라 수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으셨고요.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면서 정통적인 그리스도교 세계관을 갖다가 펼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세계관이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의해서 변화되고 이질화되지 않을까를 두려워하셨던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서로를 굉장히 격렬하게 사실 공격을 하셨지만 이 논쟁을 통해서 이제 어느 사상이 더 이 믿을 교리와 그리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잘 비추고 또 이제 밝혀냈는지를 여러 시대를 걸쳐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라이벌 구도도 어찌 보면은 이 하느님께서 미리 또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아까 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삶에는 여러 사건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 아람 문명과의 만남,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격변 속에서 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에게 가는 길을 밝히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행자님, 오늘 내용이 오늘, 어떠셨나요? 많이 어렵진 않으셨나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제가 또 처음에 시작할 때 약속한 바가 있잖아요. 이 여정을 열심히 즐겁게 따라가겠다 해서 약간의 위기가 조금 이제 오기는 했는데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위기가 좀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즐겁게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이 스승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쾰른으로 와가지고 쾰른 대성당 막 구경하고 우리 교수님이 쾰른 대성당 막 보여주시고 막 이때까지만 해도 요거 내 스타일이다. 요거 여행 콘텐츠이기도 하고 여기 내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악필까지 보니까 아주 즐거웠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서 제가 맥을 못 추고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열심히 또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하는 게 물론 쉽지만은 않죠. 그쵸? 근데 네. 그렇다고 모든 게 어렵지만은 않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노력해서 네.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고요. 우리 인생처럼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재미나는 부분도 있고 아마도 계속해서 우리의 강연에서도 반복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보기 진행자님 네. 정도시면요, 네, 이해력이 엄청 좋으세요. 위로하지 마세요. 지금 대본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웃음을 막 웃고 계시잖아요. 아니, 객관적으로 진짜 철학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약간 어려워도 뭐 계속 이러진 않겠죠. 네. 또 우리 이제 길잡이 분들이 저에겐 든든하게 또 있으니까요. 힘을 내겠습니다. 네, 다음 여정은요. 우리 토마스 성인이 드디어 이제 좀 교수로 활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까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리 또 한번 가보시고요. 오. 우리 파리에 가서 지난 시간에는 파리에서 학생으로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활동했다면 이제는 같은 장소에서 학자와 교육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또한 성장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진행자님께서 사건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리대학 교수로 추천을 받아서 간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파리의 이야기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파리 풍경도 많이 볼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네, 물론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노성수 교수님이 멋진 여행 사진을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그것도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여정은 다시 파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학구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런 여정도 같이 걸으니까 저는 외롭지가 않고 든든하게 함께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신부님, 우리 다음 시간은 조금 더 가볍게 한번 여정을 떠나볼까요?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